어? 아이고, 시작됐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자, 중국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은행에서 돼지고기를 사은품으로 준답니다. 어? 놀랍죠? 돼지 열병으로 고기값 파동 나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그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 이제 트럼프 하원에서 이제 트럼프 탄핵 가결돼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걱정 마십시오. 이런 거로 떠들어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미국이 중국을 안 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이 한번 떨어지다 올라갔죠. 그 이유가 뭐였다? 미중 협상이 됐기 때문에. 와, 미쳐버리죠. 미중 무역 협상이 되면은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도 되죠. 근데 여러분, 미중 협상의 내용은 보셨어요? 네? 미중 협상은요, 중국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중 협상 타결된 이후에 중국에서는요, 이 협상안에 대해서 아예 논평을 안 해버려요. 왜? 이건 중국이 일방적으로 깨진 조약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냐, 금액이 2천억 달러어치를 중국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농산품을. 그래서 뭐, 단순하게 계산했을 경우 중국이 대미 수입액을 2년간 150%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무역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파트너 국가들을 화나게 하고 세계 무역기구 분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서 중국 시장 접근 가능성이 커진 미국이 육류 가공 업체와 농장주들은 이번 조치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선택할 경우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많이 되어 있던 나라들은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값싼 돼지고기가 들어올 경우 수입업자들은 횡재를 하겠지만 돼지열병을 극복하고 돼지 농가를 살리려는 중국의 노력에는 상당한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중국은 이 미국의 이 협상안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즉 미국이 뭐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중국한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기면 뭐라 그럴까? 거짓말쟁이. 약속을 파기해서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나마나한 조약이에요. 하나마나한 조약. 왜? 중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을. 이게 미국의 노림수지. 옛날 때 내가 그 얘기했죠? 미국의 전략은 뭐다? 플랜 A, 플랜 B.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결론은 미국이 이기는 쪽으로 가게 하면 된다.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미중 그 관세협정, 무역협정의 핵심이 뭐예요? 중국이 2년 동안 미국의 농산물을 2천억 달러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못 사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조약을 했잖아, 사인을. 사인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다시 원점으로. 즉 뭐다? 이 조약이 깨져도 미국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 전략이야. 오히려 깨지면 미국은 더 좋아요. 왜? 중국이 약속을 이행 안 했다고 하고서 더 조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약속이 이행을 됐다고 쳐봐요. 약속이 이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중국은 그동안 중국하고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 있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아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등의 나라들과 경제적 교류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 그만큼 농산물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농산물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 나라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있는 나라들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고. 이 나라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데 시장을 또 개척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부터 탈피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중국하고 경제적 의존 관계가 없는데 중국이 협박하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지. 어차피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번 협상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협상이었다고. 응?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인 겁니다. 이제 코스피 몰라? 그러니까요. 예, 중국 언론이 조용하죠. 예. SMY님이 박사님 중국 내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중국은 1년에 3만 번 데모가 일어난다. 1년에 3만 번. 네. 늘 일어나요. 중국은 무조건 그렇죠. 네, 안 됩니다, 지금. 자, 이제 미국의 팽창.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한반도의 가치를 보십시다. 한반도의 가치. 여러분들, 그 외교를 하려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도 조그맣고, 군사력도 주변 국가들보단 약해요. 인구도 적고. 여러 면에서 불리하지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한다면은, 어쩌면 승리의 길도 열립니다. 자, 미국의 팽창인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지금도 미국이고 앞으로도 미국일 겁니다. 몇백 년 동안은 미국이 계속 세계 패권을 유지할 거예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요, 그 1776년인가? 그때 독립을 하던 당시에 13개주, 대서양을 연한, 어디냐면, 자, 지도를 봐야겠네. 자, 여기. 요쪽이 13개주. 요거밖에 없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네. 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왜 동부 해안에서 시작되느냐? 그건 간단해요.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부 해안 13개 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탄생한 거예요. 처음 탄생을 했고, 이 나라가 나중에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서 남북전쟁이 나죠. 이렇게. 남부는 농사지대, 북부는 산업지대였어요. 그래서 북부가 공업화로 해서 그 산업화를 이루려면 노동력이 필요한데, 당시에 모든 노동력들은 다 남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의 시작은 처음에 식민지였어요. 영국에.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등의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식민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뭐 사탕수수가 됐던 뭐 차가 됐던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파는 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농업 위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이 남부에 있었다고. 왜냐? 식민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가 식민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 식민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농사 위주에서 유럽의 소비시장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한 소비시장, 그러니까 그 물건 생산, 농업 생산 국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업 기반이 농사에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산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초창기의 단추가 농사, 식민지 경제를 기반으로 한 농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북부 공장지들의 인력을 수급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 해방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미국은 북부가 이겼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후에 미국은 산업화 국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토가 처음에는 미국 동부의 13개 주에 있던 조그만 지역에서 남북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은 미국 영토의 거의 한 40%까지를, 현재 미국의 영토죠, 까지를 장악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50년에서 1890년대까지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 막 아메리칸 인디안이랑 총 싸운 영화 있죠? 그 보안 카우보이 나오는 거. 그게 이때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 남북전쟁 이후에 저기 색깔이 안 칠해진 지역, 저 지역을 장악하는 전쟁을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식민지 개척의 역사예요. 미국도 독립국가가 된 다음에 공업화를 이루면서 뭘 하냐면은 식민지 개척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은 미국 영토지만은 일종의 식민지 개척이에요. 왜?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다른 나라도 식민지가 많았거든. 그리고 그 식민지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이 그 프로세스로 간 거예요. 공업화 국가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18세기의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에요. 봉건국가에서 공업국가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 식민지 확장이었습니다. 왜?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네.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도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지만 독립을 하고 나서는 바로 아메리칸 인디언 지역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식민지 개척 역사라니까. 일본도 똑같았죠. 일본도 봉건국가에서, 농경국가에서 근대화를 이룬 다음에 메이지 유신 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식민지 개척으로 갔다고.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는 아닐까? 그 우리나라 좌파들이 좋아하는 빨갱이의 메카, 러시아, USSR. 러시아가 식민지 개척을 안 했다고? 시베리아가 식민지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점령한 식민지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떨어져 있어. 그래서 독립해버린 거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 영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이 안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 땅 화돼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됐는데, 자, 서부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 서부 개척을 할 때 요인이 뭐였느냐. 자, 미국이 동부의 13개주가 독립이 했고,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뭐 남부지방까지 이제 미국의 영토화가 됐는데, 당시에 영국, 프랑스 같은 서구 열강들, 아직 미국은 그 당시에 서구 열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나라였어. 신생 독립국이었지. 는 서양 식민지 국가들과 싸움을 하면서 얘들도 식민지 쟁탈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메리카 인디안 지역을 장악한 거예요. 즉 뭐다? 싸워서 점령하기 쉬운 지역을 점령한 거라고. 아프리카는 영국, 프랑스가 다 먹었어. 캐나다, 영국이 먹었어. 뭐 남미, 스페인, 포르투갈이 먹어버렸어.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먹지 않은 지역을 점령할 필요가 있었다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생 국가고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부를 쳐들어가게 되는데, 서부를 점령하고 서부로 물론 쟤들 말로는 개척이야. 하지만 이제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침략인데, 그걸 하려면요, 점령하고 나면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인구 이동을 어떻게 유도했느냐? 골드러시예요, 골드러시. 응? 미국 서부에 가면은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인구가 서부 개척 시대 때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이 이민자들을 미국 동부 13개주에 놓는 게 아니라 죄다 서쪽으로 보내버렸다고. 서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축출하고 그 지역에다가 백인들을 심습니다. 그게 서부 개척의 진짜 역사예요. 자, 그리고 1914년 8월 15일, 8월 15일 중요한 숫자죠. 파나마 운하가 열립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고 있냐? 갑자기 왜 미국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될 텐데, 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진주만 공격이 1941년 12월 7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중국이 이제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미국이 일부러 진주만을 맞았다 어쩌고. 저는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느냐? 저도 어느 정도 이거를 방관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 그러느냐? 당시 미국의 상황이죠. 미국은 대부분의 인구가 동부에 몰려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여전히 미국의 대다수의 인구는 동부에 몰려 있었습니다. 서부는 물론 이제 뭐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이제 쫓아내고 점령을 해서 미국 땅은 됐지만 서부 쪽은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동부에 비해서
여전히 인구 희박 지역에서 지금 뭐 LA 같은 데 가면 바글바글 하죠. 하지만 아직 많지 않았어요. 모든 중심지는 동부였습니다. 왜? 유럽과 미국,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었지 태평양은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하던 시기에 이 지역을 계속 점령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미국 영토가 됐는데 이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태평양으로 진출을 강력히 원합니다. 마치 대영제국처럼. 그래서 하와이도 진출하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이 유럽이 영향력을 끼치는 아프리카, 남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서부 유럽 열강 국가들이 장악하지 않은 지역을 진출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태평양을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빠른 속도로 서부 개척, 서부 인디언들을 축출하고 서부 지역까지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태평양 진출을 계속 꾀하는데 문제는 뭐다? 미국 서부에는 변변한 도시가 없다. 네. 그냥 군데 마을만 있을 뿐이에요. 제대로 된 도시가 없었어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동부와 서부를 다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서부 개발이 필요한데 서부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요인. 어떻게 개발할 거야? 그걸 왜 해야 돼? 예? 미국 국민들이 자기들이 낸 세금을 서부 개발에 투자하는 거를 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하게 해야 될까요? 문제예요. 미국은 빨리 미국 본토를 다 자기 영토에 통제 가능한 권에 두고 빨리 태평양 진출을 해야 되는데 태평양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진주만 공격이 일어난 겁니다. 1941년 12월 7일.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 고무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 러버라고 고무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계획이냐면요. 미국이 브라질을 침공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미국이 1941년 12월 말쯤이에요. 여기 뭐 페브루아리 2월이라 써있는데 하여튼 그때쯤이에요. 1941년 12월 달 말서부터 해서 1942년 2월 그 사이에 브라질을 점령하려고 했던 전쟁이에요. 네, 고무계획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남미에는요 친나치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네. 그래서 브라질 쪽은 당시에 나치가 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점을 두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느냐?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로 보지 말고 세계 지도로 보죠. 이걸로. 일본이 여기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화를 하게 된 원인은 미국 페리 제독이 철갑 배를 갖고 와서 대포를 빵빵 쏜 검은배 사건 때문이에요. 무서워서 강제로 개화가 된 겁니다. 절대 개화하고 싶은 의지 없었어요. 근대할 마음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식민지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일본은 미국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죠. 그래서 일본은 서구 열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승전국의 대열에 들어서서 산동반도도 먹고 막 그랬어요. 독일이 점령했던 산동반도 일본이 막 갖고 그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한때는 일본이 왜 미국을 쳤냐는 거지. 바보같이.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왜 쳤느냐. 그거는 바로 뭐냐. 왜 그런 망상을? 그건 망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지도인데 일본에서 하와이는 직선거리로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수도는 동경입니다. 즉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따라서 하와이를 가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하와이를 간다고 쳐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하와이를 가려면 당시에 미국은 동부해안이 중심지였거든요. 여기서부터 파나마를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매우 비효율적인 항로가 있는 거예요. 북극 항로 없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하와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려면은 오기가 멀어. 일본이 하와이를 가는 거리보다 미국이 하와이를 가는 거리가 더 멀어요. 삥 돌아야 돼. 그것도 파나마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남이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은 평화협정을 맺을 줄 알았던 거야. 평화협정을. 왜냐? 이게 방어하기가 참 어렵거든. 하와이란 나라는 그 당시 하와이 원주민이잖아요. 이거 군대 몇 명, 한 10명만 보내서 총 빵빵 쏘면 그 당시엔 점령할 수 있었다고. 쉽게 점령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여기를 정식 군대, 항공모함을 갖춘 일본 제국군이 점령을 하게 되면 정말 골치 아파요. 네. 이걸 방어하는데도 엄청나죠. 그리고 당시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히틀러, 독일하고 싸우고 있었다고. 따라서 거기다 군대를 보내면서 이렇게 또 함께 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어. 그래서 일본은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해서 엄포를 놓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일본이 진주만을 적극적 공격을 안 했냐. 점령할 의사는 없었어요. 왜? 괜히 자칫 잘못 점령했다가는 이것이 장기전으로 비화돼서 미국하고 싸움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봐 적당히 치고 협상을 맺으려고 한 거였다고. 라고 생각했죠. 일본은. 근데 미국 입장은 그게 아니었죠.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미국은 여러분 일본에 이오지마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영화 중에 이오지마 전투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오지마가 어디냐면은 어디 보자. 이오지마 2호선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동경이 여기 있고요. 밑에. 하와이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반격을 할 때 점령했던 지역,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점령했던 일본 땅이 여기에 이오지마. 저 이오지마를 점령함으로써 미국은 하와이에서 이오지마까지 이동해서 여기에 병참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다가 항구 짓고 비행장 지어서 하와이로부터 물자를 이동해서 여기다 비축해놓고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기 위한 첫 번째 중요 고지 탈환 전쟁이었어요. 섬 탈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일본이 선방은 했지만 결국은 밀리죠. 근데 그 이오지마 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수라 슈퍼챗 50만 원 쏘려 했는데 안 되네요. 계좌로 집어넣으세요. 김 감독님 아수라한테 카톡으로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100만 원 넣어도 돼요. 고맙습니다. 낙장불입. 계좌번호 보내줘요. 카톡으로. 네. 어디다 대고 이런 장난질을 쳐. 내가 이거 못 볼 줄 알았지. 예? 그래서 이오지마를 점령을 하는데 그 영화 보면은 일본 해군이 바깥에 딱 놨더니 미국 배가 바다를 쫙 덮은 내용이 나와요. 바다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아한 거예요. 우아. 당시에 미국은요. 미친 듯이 공업 생산을 했어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 오판을 한 거야. 오판을. 미국은 절대로 우리 쪽으로 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미국이 무지막지한 공업 생산력으로
아주 그 구축함과 전투함 비행기를 저그처럼 뽑아낸 거예요. 그냥 마구마구 뽑아낸 거예요. 그냥 마구마구. 일본이 배를 1, 2, 3, 4 만들 때 미국 애들은 1, 2, 4, 8, 16, 32 기하급수적으로 뽑아버린 거야. 여기서 일본이 쇼크를 먹어버린 거야. 우아한 거야. 잘못 건드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얘기를 보면은 일본 잠수함이 미국 알래스카나 서부 해안에 출몰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당시에 많이 돌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그토록 바랬던 서부 개발을 완성시킵니다. 서부 개발을. 미국은 서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서부 개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아니지.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의 전쟁이에요. 퍼시픽 워,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서부를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그게 바로 일본 덕택입니다. 일본 덕택. 네? 일본의 오판이죠. 일본은 절대 못 갈 거였어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일본이 오판했던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무계획. 이 계획은 뭐냐면 친나치 정권이 있는 브라질이 있는 한 미국은 남태평양을 타고 내려올 수 없다예요. 즉 미국 해군은 파나마 운해를 통과하던 이렇게 남미를 돌아가던 이 거대한 남미 국가 근처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치 정권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뚫렸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운하를 이렇게 통과해 가는데 남미에 있는 친나치 인사들이 파나마 운하를 폭파시킨다든가 이 좁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가는 전투함을 미국 해군을 공격해서 가라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파나마 운하는 막히는 거라고. 파나마 운하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 이 브라질이란 나라 보세요. 여러분 브라질이 이렇게 큰 나라예요. 이렇게. 그럼 미 해군은 여기를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브라질의 그 영토의 그 주변 바닷가를. 근데 이게 친나치 정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동부에 있는 해군은 태평양에 올 수 없다. 아, 오판이죠. 오판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고무작전, 즉 브라질을 미국이 공격하려던 작전은 작전 거의 목전까지 가서 브라질과 평화협정을 맺고 끝나버립니다. 브라질과 미국이 서로 안 싸우기로 협약을 맺어버려요. 여기서 일본이 망한 거죠. 브라질이 만약에 끝까지 미국하고 싸운다고 했었으면요. 어쩌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안 패했을 수도 있어요. 끝났어요. 왜? 아직 당시 미국은 태평양 함대를 운영할 만한 힘이 없어. 뭐 그때 당시에 뭐 진주만 폭격당할 때 뭐 미국의 주요 함정들이 뭐 딴 데 이렇게 흩어져서 도망가 있었다. 그럴 수 있으면 뭐해? 석유를 급유받을 수 없고 보급을 받을 수 없는데 어차피 굶어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과 미국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해군은 파나마를 통과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남미를 돌던 어디 루트가 됐던 하와이로 갈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일본이 패착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이. 물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야마모토 시고로쿠 제독의 뭐 사망, 그 이후에 병신 같은 제독이 나오면서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 패한 것도 있지만은 이 지정학적 이 변화가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사에서 안 배우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일본이 생각했던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개입할 수 없을 것이었던 생각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들어왔고 결국 일본은 패합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주변에 적이 없어요. 캐나다는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53개 주지.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으로 많이 해요. 멕시코나 54개 주 정도 될까?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다예요. 근데 미국의 수도가 있는 동부 해안 건너편에는 아프리카라는 뭐 그냥 그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건 나라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지역이지. 그리고 그 건너편에 연안 지역에는 미국과 친한 영국, 그 다음에 뭐 이제 서부 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어. 이런 걸로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 이리로 뚫고 나오기도 쉽지 않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미국이 아직 완벽하게 방어가 되지 않는 취약한 지역이 바로 태평양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해서 태평양. 태평양은 알래스카 미국 땅인데 건너편에 바로 러시아 땅이에요. 물론 이 러시아 이 땅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부 시베리아는 개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가 개발되게 될 경우 미국은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이 동부 시베리아가 개발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가 없을까? 러시아의 이 동부 시베리아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방법. 부동항, 항구, 부동항. 부동항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까 여시제에서 나왔던 연구 주제. 북극항로 개척입니다. 이거예요. 한반도의 한국을 북극항로의 거점 기지로 해서 동부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북극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반도서부터 출발해서 알리우산 열도를 오호츠크해를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북극항로가 개척이 되려면은 러시아는 동부 시베리아에 바로 항구를 건설해야 됩니다. 항구가 건설된다는 이 의미는 바로 전투함도 정박할 수 있게 되는 군사 요충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여시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북극항로 개척이 미국 입장에서 환영받을 일일까요? 아닐 텐데. 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지금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이 다 정리가 됐어요. 서부, 아프리카, 북부, 남부 다 해결됐어요. 아니지. 서부를 제외한 나머지 동부, 남부, 북부 다 해결됐어요. 지금 미국이 완벽하게 방어가 안 되는 지역은 서부 지역이에요. 서부 지역. 서부 지역 중에는 어디야? 물론 미국 땅 서부가 아니에요. 서쪽 지역, 미국을 바라봤을 때. 바로 알래스카와 접하고 있는 시베리아 지역.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예요. 이 지역이 지금 미국이 방어해야 될 최전방입니다. 미국의 최전방은 하와이가 아니에요. 미국의 최전방은 한반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주한미군의 주소는 캘리포니아 혹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주한미군 기지가 우편번호로 다, 집코드, 포스트, 우편번호도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미군 기지 가서 보세요. 이런 데는 미군 기지는 다 미국 주소를 써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우편으로 분류가 돼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방은 한반도입니다. 미국의 전방이 한반도인데 미군을 철수시킨다고요? 미국 군인의 관점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자국의 영토에서 군대를 빼는 것과 같아요. 다르다고. 자, 그리고 미국이 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판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동북아 지역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왜 그러느냐? 제가 예전에 보여줬죠? 세계 두 골치 아픈 적이 중동과 한반도인데 이제 중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왜 끝나느냐? 미국이 그렇게 골치 아프고 괴롭힘을 당했던 석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셰일가스를 통해서 이제 그 국제 유가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국제 유가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해버렸단 말이야. 따라서 중동에 있는 오펙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는 적이 안 돼. 적수가 안 돼.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오펙 국가들 다 부도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앞으로 할 일은 중동에 있는 국영 석유 기업들을 민영화시킨 다음에 주식 지분을 갖는 일밖에 안 남았다.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뭐 이것도 뭐 옛날부터 토론된 거다. 뭐 옛날부터 토론됐죠. 어느 나라 지도자건 세계 정복을 꿈꾸죠. 돼야 말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중동이 미국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영향권 안으로 지금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은 뭐다?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싸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끔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뭘 해야 된다? 상대방이 약해졌으니까 카운터 펀치를 매겨야 된다고. 따라서 동북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이제 여기다 이제 전선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미국이 태평양 건너편에 이 두터운 서부 유럽 국가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서부 해안 태평양 건너편에도 미국을 지켜줄 수 있는 두터운 벽이 필요한 겁니다. 두터운 벽. 미국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예요.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두꺼운 방패벽이 형성돼주면 돼요. 일본 하나 갖고는 부족해. 얇아. 한반도, 한국 조그매. 좀 더 커다란 벽이 필요한 거로. 커다란 벽. 커다란 벽이란 건 뭐예요? 이 지역에 커다란 지역이 친미 정권이 생겨줘야 되는 거야. 동북아시아의 큰 부분이 친미 정권이 생겨줘야 된다고. 그래야 미국은 안전해집니다.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세계가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하라고. 2000년 전에 그러한 그 원시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려니까 21세기를 21세기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야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오늘 얘기했고 현재 한국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단 주의할 것은 뭐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반중친미예요. 그래서 얘가 얘기한 거예요. 반중친미는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반중친미를 죽어도 안 하겠대요. 그냥 문재인 타도하면 된 거 아니야? 우파가 정권 되찾으면 된 거지?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러한 청사진적 미래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 사이에 껴서 불바다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반중친미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진장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거로 마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